폭설 속에서 병사들을 짐승처럼 몰아붙이던 간부들. 하지만 조용히 걷던 여군 소희가 끝내 멈춰섰다. 그리고 외투가 벗겨진 순간 어깨 위 두 개의 별이 드러났다. 그날 밤 쓰레기 같은 지휘관들의 군 생활은 끝났다. 움직여 이 쓰레기들아, 기어가는 달팽이가 너희보다 낫겠다. 발목이 날아갔냐?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한 강원도 철원의 험준한 능선. 뼈를 깎는 듯한 눈보라를 뚫고 잔인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열 선두에서 행군을 통제하는 자는 강철호 소령이었다. 그는 덜컹거리는 지프차 범퍼에 발을 올린 채 진흙탕을 기어오는 병사들의 머리 위로 피우던 시가를 집어 던졌다. 삼소대, 발 안 맞춰? 자정까지 기어오지 못하면 내일 아침까지 배고픔이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그의 핏발 선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병사들의 얼어붙은 입김이 흩어지는 가운데 머리 위로는 훈련을 감시하는 소형 드론만이 차갑게 맴돌고 있었다. 40킬그리 완전 군장보다 그들을 짓누르는 것은 지휘관의 악독한 소모품 취급이었다. 지옥 같은 대열 한가운데 남들보다 체구는 작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여군 장교가 있었다. 그녀의 전투복 어깨에는 갓 임관한 소위 특유의 샛노란 다이아몬드 계급장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정체는 사실 신임 사단장 윤지아 소장이었다. 극비리에 진행된 암행 감찰을 위해 위장 전입한 상태였기에 겉보기에 그녀는 풋내기 신임 소위로 보일 뿐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이 자랑하는 최정예 철혈부대의 실태가 고작 이딴 쓰레기장 수준이란 말인가? 윤지아는 방탄 헬멧에 은밀히 장착된 소형 카메라를 매만지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춘 채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다. 윤지아의 차가운 시선이 바로 앞을 걷고 있는 박이병의 처참한 군화로 향했다. 군화 밑창은 테이프로 겨우 고정해 놓은 상태였고 빙판길을 밟을 때마다 터진 가죽 사이로 검붉은 피가 새어 나와 눈밭을 물들이고 있었다. 박이병, 버틸 수 있겠나? 윤지아가 곁으로 다가가 은밀하게 속삭였다. 박이병은 귀신이라도 본 듯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아, 아닙니다. 소희님, 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박이병의 양무릎은 이미 한계를 넘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과거 707 특수임무단에서 인간 병기로 길러지며 온갖 생지옥을 경험했던 윤지아가 보기에 지금 이들의 상태는 훈련의 피로가 아니었다. 명백하고 악의적인 가혹행위였다. 전 부대 10분간 제자리 휴식. 마침내 지옥 같은 행군이 멈추는 구령이 퍼졌다. 병사들은 통나무와 얼어붙은 바위 위로 시체처럼 쓰러졌다. 그러나 이 짧은 10분은 안식이 아닌 또 다른 고통의 연장이었다. 취사 트럭에서 던져진 식사는 따뜻한 전투 식량이 아닌 살얼음이 낀 돌덩이 같은 주먹밥들이었다. 윤지아가 배급받은 주먹밥의 포장지를 뜯어내자 부패하기 시작한 시큼한 냄새가 확 풍겼다. 곰팡이가 슬기 직전의 쉰내였다. 이딴 걸 식량이라고 주다니. 윤지아가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다. 사흘은 굶주린 들개처럼 헐떡이는 병사들은 생존 본능에 이끌려 악취나는 밥덩이를 씹어 삼켰다. 몇몇은 헛구역질을 하면서도 얼음장 같은 물로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기고 있었다. 그 순간 뻑뻑한 목을 축이려던 박이병이 빈 수통을 미친 듯이 털어댔다. 안타깝게도 단 한 방울의 물도 떨어지지 않았다. 쇼하고 있네. 물이 증발이라도 했냐? 갓 내린 뜨거운 커피가 담긴 보온병을 든 강철호 소령이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저 수통이 얼어서 터졌습니다. 보급 차량이 오지 않아서. 박이병이 두려움에 떨며 변명했다. 강철호 소령은 신고 있던 징박힌 전투화로 박이병의 정강이를 무자비하게 걷어찼다. 군기 빠진 새끼. 목이 마르면 저기 고인 흙탕물이라도 핥아먹어. 실전에서 정수기라도 찾을래? 죄송합니다. 사과한다고 뚫린 구멍이 막히냐?
삼소대장, 쓰레기들 관리 안 해? 물통 하나 간수 못하는 병신들로 무슨 작전을 뛴다고. 강철호는 가죽 지휘봉으로 박이병의 이마를 향해 방탄 헬멧을 쾅쾅 내리쳤다. 이는 훈육을 위장한 노골적인 폭력이었다. 수치심과 고통에 박이병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이 모든 만행을 목도하던 윤지아의 이성적 통제선이 산산조각 났다. 707 대테러 부대에서 테러범의 숨통을 끊어버릴 때 내뿜던 짐승 같은 살기가 그녀의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먹다만 썩은 주먹밥을 구나 발로 지식이며 유령처럼 스르륵 일어섰다. 강소령님. 윤지아의 음성은 낮고 고요했지만 매서운 바람 소리를 가르고 강철호의 고막을 정확히 타격했다. 강철호가 신경질적으로 돌아보며 그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넌 또 뭐야? 새로 굴러들어온 암탉 소위인가? 윤 모시기? 윤지아 소위입니다. 방금 부하를 대하는 태도는 도를 넘으신 것 같습니다. 강철호의 눈과 경련이 일어났다. 새파란 소위 계급장을 단 여군이 감히 영관급 장교인 자신의 심기에 거슬리는 발언을 던졌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한 기색이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서 주변 간부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사태를 주시했다. 도를 넘어? 내가 뭘 어쨌는데? 강철호가 불량한 걸음걸이로 윤지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병사들은 소모품 짐승이 아닙니다. 혹한기 장거리 전술 행군 중에 식수 보급은커녕 식중독을 유발할 폐기물을 먹이는 게 대대장의 합당한 지휘권 통제입니까? 심지어 부상자에게 응급처치는 고사하고 오염된 흙탕물을 권하다니요. 군형법 가혹행위 금지 조항은 물론 야전 교범 그 어디를 뒤져봐도 없는 미친 짓입니다. 윤지아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레이저 같은 눈빛으로 그의 만행을 조목조목 찔러댔다. 강철호의 얼굴이 모멸감으로 터질 듯이 붉어졌다. 수백 명의 부하들 앞에서 철저히 능멸당한 기분이었다. 야전 교범, 군형법, 기가 막혀서 온실 속 화초처럼 책상머리에서 글자로만 전쟁을 배운 엘리트 티를 아주 줄줄 흘리네. 강철호는 윤지아를 턱으로 찍어 누를 듯이 거칠게 위협하며 짐승처럼 으르렁댔다. 코를 찌르는 독한 시가 냄새가 진동했다. 야, 어디서 굴러들어온 계집애가 감히 하늘 같은 소령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가르치려 들어? 내가 네 동네 오빠로 보이냐? 여기가 소꿉놀이 하던 유치원인 줄 알아? 계급을 떠나서 장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시끄러워. 강철호가 핏대를 세우며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금방이라도 윤지아의 뺨을 세차게 내리칠 기세였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굴러와서 재수없게. 야, 너 오늘 행군에서 열외해. 꼬락서니 보니까 군장 맨 척 연기나 하다가 의무대 차량 타고 도망칠 속셈이었지? 여자라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려고 해. 그의 험악한 폭언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했다. 강철호는 윤지아의 전투복에 달린 쇳조각 같은 소위 계급장을 거칠게 튕기며 조롱했다. 고작 작대기 없는 다이아몬드 하나 달고 오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냐? 내 눈엔 넌 그저 제복 입은 허수아비일 뿐이야. 아니 꼬우면 전역 지원서 내고 시집이나 가든가. 주변을 둘러싼 소대원들은 모멸감에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절대적인 상하관계 앞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맴도는 찰나 윤지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입술 끝이 기괴할 정도로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다. 제복 입은 허수아비라. 꽤나 문학적이시네요. 그녀는 강철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톤으로 속삭였다. 방금 뱉은 그 말 무덤까지 가져가실 자신 있습니까? 뭐, 무덤? 아주 지랄을 풍년으로 하네. 내가 널 왜 두려워해? 너 따위 하나 군기 교육대 쳐넣는 건 일도 아니야. 내 눈앞에서 꺼져. 강철호가 윤지아의 어깨를 확 밀어붙였다.
하지만 윤지아는 강철 기둥처럼 단 1cm도 밀리지 않았다. 도리어 그녀를 밀친 강철호의 손목 관절이 욱신거릴 정도의 기이한 반발력이 전해졌다. 강철호가 당혹감에 휩싸여 눈을 둥그렇게 뜬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군용 레토나 한 대가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급정거했다. 눈부신 쌍라이트가 두 사람을 덮쳤다. 육중한 차문이 열리며 뱃살이 출렁거리는 중년 사내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하차했다. 다름 아닌 연대장 오태석 대령이었다. 강소령,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거리야? 병력들 훈련 안 시키고 노닥거려? 시간 남아도나? 오태석은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툭툭 치며 거드름을 피웠다. 그 뒤로는 군수과장 일행이 꼬리를 흔드는 개처럼 바짝 붙어 있었다. 충성, 연대장님, 오해하셨습니다. 이제 막 전이 본 소위 녀석이 군기가 빠져서 제가 잠시 정신교육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강철호는 방금 전에 악마 같은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입꼬리를 귀에 걸며 오태석에게 달려가 굽신거렸다. 오태석은 파리를 쫓듯 귀찮은 내색을 하며 윤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 저게 그 새로 부임했다는 소위야? 근데 왜 멀쩡한 야간 행군을 중단시키고 난리야? 야, 신임 소위. 네가 부대 지휘관이냐? 강소령 지시가 곧 내 지시인데 어디서 뻗대고 있어? 오태석은 전후 사정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뜸 윤지아를 윽박질렀다. 그러고는 강철호의 어깨를 툭 치며 뱀처럼 은밀하게 속삭였다. 강소령, 이번 동계 보급품 빼돌리는 건 박 사장이랑 뒷정리 다 끝났어. 빼돌린 고깃값으로 우리끼리 한우나 진탕 구워 먹자고. 징집 병놈들은 대충 산이나 태우다 막사로 쑤셔 넣어. 어차피 쓰다 버릴 부속품들 아니겠어? 목소리를 바짝 낮춘 미러였지만 대테러 암살 부대 출신인 윤지아의 초인적인 청각망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식대 착복은 물론이고 전우를 소모품으로 깎아내리는 구역질 나는 작태.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다. 왜 애들 전투와 미창이 벌어져 덜렁거리는지, 배식된 부식에서 왜 곰팡내가 진동하는지. 이놈들은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아니었다. 국방의 의무를 볼모로 피를 빠는 끔찍한 거머리 떼였다. 윤지아는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뜨거운 숨을 토해냈다. 이제 신분을 감추며 인내할 임계점을 넘어섰다. 오태석 대령, 그리고 강철호 소령, 윤지아가 두 사람의 직책만 건조하게 내뱉었다. 관등 성명을 떼어버린 불경한 호칭이었다. 그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오태석과 강철호의 안면 근육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이 미친 계집애가 약을 처먹었나? 야, 당장 헌병대 무전 쳐. 2년 팔다리 묶어서 끌어내. 강철호가 이성을 잃고 발악하며 윤지아를 향해 거세게 돌진했다. 그는 윤지아의 방탄조끼 멱살을 거머쥐려 굵은 팔뚝을 뻗었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강철호 소령의 우악스러운 소나귀가 윤지아의 목덜미를 휘어잡으려는 찰나. 먹잇감을 포착한 살개미처럼 윤지아의 동공이 날카롭게 조여들었다. 해외 파병과 대테러 부대에서 피를 토하며 체화했던 살인적인 반사신경이 스위치 켜지듯 폭발했다. 감히 어디서 개수작이야. 강철호의 천박한 욕설이 채 끝나기도 전 윤지아의 왼손이 독사처럼 허공을 갈랐다. 그녀는 강철호의 손목 관절을 정확히 낚아채 무자비하게 비틀어버렸다. 크악! 적막한 최전방 산기담에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윤지아는 0.1초의 딜레이도 없이 강철호의 하체를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의 오른팔을 기괴한 각도로 꺾어 엎어버렸다. 오도독하는 소름 끼치는 뼛소리와 함께 강철호의 육중한 몸뚱이가 팽이처럼 돌아 꽁꽁 언 흙바닥에 얼굴부터 처박혔다. 피어오른 흙먼지가 레토나의 눈부신 조명 아래서 안개처럼 흩날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참극이었다. 곁에서 얼차려를 받던 병사들은 물론 짝다리를 짚고 거들먹거리던 오태석 연대장조차 턱이 빠질 듯 놀라 굳어버렸다.
진흙바닥에 나뒹군 강철호는 어깨가 빠질 듯한 고통에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절규했다. 아, 이 썩을 년이, 너 이거 명백한 하극상이야. 당장 안 놔? 거기 뒤에 뭐해? 2년 안 써 죽이고. 강철호는 흙바닥에 뺨을 지식이며 발악했다. 그러나 윤지아는 그의 팔목을 쥔 악력을 털끝만큼도 빼지 않았다. 오히려 군화발로 그의 등짝을 묵직하게 짓누르며 냉혹하게 내려다보았다. 하극상이라. 군법의 군자도 모르는 쓰레기가 제법 그럴싸한 단어를 짓거리네. 소령.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오태석 연대장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뛰어왔다. 야, 이 소위 놈아, 눈에 뵈는 게 없나? 항명의 상관 폭행으로 당장 영창에 쳐넣고 군복을 벗겨버릴 테다. 오태석이 윤지아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썼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하찮은 여성 소위가 영관급 지휘관의 팔을 비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치욕스러움이 가득했다. 당장이라도 무력을 쓸 기세로 다가왔다. 윤지아는 서서히 고개를 들어 오태석을 쏘아보았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살기에 오태석은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칫했다. 내 군복을 벗긴다고? 오대령, 그 말에 후회는 없겠지. 모 오대령, 이 미친 것이 감히. 오태석이 씩씩거리며 윤지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찰나 윤지아는 짓누르고 있던 강철호를 구석으로 거칠게 차버리듯 밀어내고 우뚝 섰다. 그녀는 진흙이 묻은 가죽 장갑을 쿨하게 벗어 던지고는 묵묵히 야전상의 지퍼를 거머쥐었다. 내 진짜 정체를 두 눈으로 확인해봐라. 찌익 지퍼가 갈라지는 파열음이 주변의 정적을 찢었다. 윤지아가 투박한 외투를 거칠게 벗어던지자 빳빳하게 각이 잡힌 녹색 정복이 자태를 드러냈다. 마침 뒤편에 대기하던 전술 차량의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그녀의 어깨를 강타했고 일순간 주변의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철원의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버린 것은 하급 장교의 흔한 다이아몬드가 아니었다. 은은하게 빛나는 투스타, 즉 두 개의 별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3사단장의 계급장이 위압적인 섬광을 토해내고 있었다. 헉! 진흙탕을 뒹굴던 강철호의 눈동자가 당장이라도 쏟아질 듯 팽창했다. 오태석의 손가락은 사시나무처럼 공중에서 경련을 일으켰고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병사들은 들고 있던 소총을 놓칠 뻔한 채 숨을 죽였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산정상의 칼바람 소리만이 맴돌 뿐이었다. 윤지아는 얼음장 같은 눈동자로 부대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방금 전까지의 앳된 연기는 흔적도 없었다. 1만 명의 생사를 짊어진 절대적인 권력자의 아우라가 목소리를 타고 흘러나왔다. 신임 제3보병 사단장 윤지아 소장이다. 그 선언은 거대한 벼락이 되어 지휘관들의 고막을 찢어놓았다. 전 병력 부동자세. 오태석의 입술이 퍼렇게 질린 채 사정없이 떨려왔다. 사고 회로가 완전히 정지되어 버렸다. 갓 임관한 역군이라 무시하며 개처럼 굴리려 했던 이가 다름 아닌 오늘 취임 예정이던 최고 지휘관이었다니. 지금 상급자를 보고도 구경만 할 텐가. 윤지아의 서리빨 같은 일갈이 떨어지자 눈치를 보던 선임 부사관이 반사적으로 군화를 구르며 구호를 선창했다. 백골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계곡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수백 명의 부대원들이 목청을 터뜨렸다. 우렁찬 함성에 겨우 정신을 차린 강철호는 하반신 마비라도 온 것처럼 바닥을 박박 기어다니며 구차하게 웅크렸고 오태석은 연골이 나간 사람 마냥 허우적대며 손끝을 이마에 갖다 댔다. 백골. 오태석의 입에서 쇳소리 섞인 단말마가 새어나왔다. 윤지아는 그들의 엉성한 경례를 철저히 무시한 채 오태석의 턱 밑까지 바짝 다가섰다. 차가운 전투와 굽소리는 마치 사형대에 오르는 카운트다운 같았다. 오태석 대령, 예, 새 사단장님,
내 군복을 벗겨 영창에 보낸다 하셨나? 아, 아닙니다. 그저 갓 들어온 소위인 줄 착각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사단장님이 이런 오지에 잠복해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태석은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아무 말이나 짓거려댔다. 윤지아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상대가 누군지 몰랐다면 수하의 장교를 쓰레기처럼 짓밟고 모욕해도 정당화된다는 뜻인가? 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부대 기강을 잡기 위한 훈육. 훈육이라고? 윤지아의 눈꼬리가 섬뜩하게 치켜 올라갔다. 곰팡이 핀 밥을 던져주고 수통에 물 한 모금 안 채워주면서 골절된 병사에게 구정물을 마시게 강요하는 것이 내놈들의 훌륭한 훈육 방식이더냐. 그녀의 분노 어린 시선이 흑투성이가 된 강철호에게 꽂혔다. 강철호는 턱관절이 덜덜 떨릴 정도로 겁에 질려 시선을 바닥에 처박았다. 계집년. 군대 소꿉장난 운운하며 조롱했던 과거의 폭언들이 날카로운 단두대 칼날이 되어 그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고 있었다. 강철호 소령. 예, 사단장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강철호는 진흙탕에 이마를 처박으며 개처럼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다. 한치의 자존심도 남지 않은 추악한 꼴이었다. 무기력한 병사들을 샌드백 삼아 폭력을 휘두르던 폭군의 모습은 증발해버리고 오직 제 목숨 하나 건지려는 한 마리 쥐새끼에 불과했다. 저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아니, 제발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장 기립해라. 윤지아의 불호령이 계곡을 때리자 강철호는 감전이라도 된 듯 허겁지겁 몸을 일으켰다. 극도의 공포심에 방광이 풀렸는지 그의 군복 바지 가랑이로 누런 오줌 줄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윤지아는 구토가 쏠릴 듯한 혐오감을 감추지 않고 그를 쏘아보았다.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 장교를 달고 있다니. 내 20년 군 생활 중 가장 구역질 나는 참상이다. 그녀는 오태석과 강철호의 어깨에서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내 바닥에 던진 후 통신병에게 다가갔다. 무전기 넘겨 송수화기를 건네받은 윤지아는 직접 사단 지휘 통제실 주파수를 맞췄다. 차갑게 가라앉은 그녀의 톤이면에는 맹렬한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나 사단장이다. 현 시간부로 헌병대대 및 감찰 참모부 전 인원을 즉각 야간 전술 훈련장으로 급파해라. 아울러 군 검찰단의 비상 연락 취해서 구속 영장 청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금 당장 세팅하라고 전달해. 체포해야 할 쥐새끼들이 워낙 많아서 말이지. 통신기 너머로 작전 개시를 알리는 긴박한 응답이 울려 퍼졌다. 오태석과 강철호의 낯빛은 사색이 되었다. 파멸의 순간이었다. 수년간 비밀스럽게 다져온 그들의 추악한 이권 카르텔이 단숨에 잿더미로 변하고 있었다. 윤지아는 통신기를 부관에게 넘긴 뒤 싸늘한 미소를 머금고 오태석을 응시했다. 각오해라, 오대령. 오늘 밤 내 놈의 여죄를 하나하나 다 까발려주마. 철원에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쳤지만 연병장의 장병들은 추위를 잊은 지 오래였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썩어 빠진 악습이 사라질 것이라는 안도감과 새로운 사단장이 보여준 결단력에 대한 경외감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곧이어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군사경찰대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적색과 청색이 교차하는 섬광이 짙은 어둠을 가르며 현장을 덮쳤다. 방탄조끼와 진압봉으로 무장한 특수임무대원들이 헬기장 공터로 쏟아져 내렸다. 일사불란한 군화 발소리가 현장을 압도했다. 사단장님, 군사경찰대장 지시대로 병력 투입했습니다. 대장인 중령이 윤지아 앞으로 달려와 절도 있게 경례했다. 윤지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오태석과 강철호를 향해 턱끝을 겨눴다. 저 두 쓰레기들, 그리고 뒤쪽 창고에 숨어있는 군수개원들까지 모조리 엮어서 연행해. 죄목은 군수물자 밀반출, 직무유기, 병역 내 가혹행위, 그리고 항명 및 상관 암살 미수다. 명받았습니다.
전원 압송하라. 군사경찰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오태석과 강철호의 관절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찰칵 서늘한 금속 파열음이 밤 공기를 갈랐다. 이거 안 놔? 내가 누군지 똑똑히 봐. 나 이 부대 연대장이라고. 군경대장. 내 놈이 나한테 수갑을 채우고도 옷 벗지 않을 것 같아? 오태석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다. 그는 끝내 알량한 완장을 놓지 못해 추태를 부렸다. 윤지아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 코웃음을 쳤다. 오태석, 아직도 네가 지휘관인 줄 착각하는 모양인데? 윤지아는 수사관들에게 손짓하여 위장된 보급 트럭의 화물칸을 열게 했다. 그곳에는 부대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동계 방한복 대신 위장용 첨과물 박스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윤지아가 쇠지렛대로 박스 하나를 박살내자 겹겹이 쌓인 5만 원권 돈다발과 금괴 몇 개가 바닥으로 쏟아졌다. 그 밑바닥에는 박 사장이라 서명된 비밀이면 계약서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이게 내 놈이 떠벌리던 박 사장과의 업무 협약이냐? 윤지아가 계약서를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오태석의 동공이 지진을 일으켰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물증이었다. 애들이 써야 할 장비는 뒷돈 받고 팔아넘기고 병사들 밥값까지 횡령해서 네 주머니를 불렸겠지. 네가 그러고도 군인이야? 제복 입은 강도 새끼지. 그건 부대 운영을 위한 관행이었습니다. 저 혼자 쓴 게 아닙니다. 군단에서도 다들. 오태석이 다급히 변명을 늘어놓자 군사경찰이 그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윤지아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관행? 아주 텐 같은 관행이군. 내가 오늘부로 그 더러운 관행이라는 단어를 군사전에서 지워버리겠다. 네가 술술 불어댈 그 윗선이라는 작자들이 퍽이나 궁금하네. 꼬리 자르기 전에 전부 일망타진할 테니까. 오태석은 절망 속에 고개를 푹 숙였다. 대원들이 그를 짐짝처럼 헌병 호송차에 처박았다. 강철호는 충격에 사로잡혀 초점 잃은 눈으로 질질 끌려갔다. 썩은 동아줄이 끊어지는 통쾌한 광경에 연병장의 병사들이 환호성을 내지르려다 멈칫했다. 여전히 서슬퍼런 사단장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란했던 현장이 수습되자 윤지아는 비로소 장병들을 향해 돌아섰다. 방금 전까지 뿜어내던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녀의 눈동자엔 깊은 연민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열의 중앙에서 떨고 있는 박이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밑창이 다 떨어진 군화 틈새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윤지아는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얼어붙은 연병장 바닥에 한쪽 무릎을 대고 앉았다. 사단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이병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하늘 같은 투스타가 말단 이등병 발밑에 무릎을 꿇는 것은 군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움직이지 마라. 사단장 명이다. 윤지아는 박이병의 낡은 군화끈을 손수 풀어냈다. 핏물과 진물이 굳어 엉겨붙은 양말을 벗겨내자 끔찍한 몰골의 발이 드러났다. 심한 동상과 물집이 터져 속살이 다 드러난 발. 이 상태로 서서 버틴 것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넘은 기적이었다. 윤지아는 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어 박이병의 짓무른 상처 부위를 조심스레 닦아내기 시작했다. 거친 전장을 누벼온 장군의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어머니처럼 한없이 다정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정말 미안하다. 무능한 지휘관이 너무 늦게 알아챘구나. 그 진심 어린 한마디에 굳건히 버티던 박이병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터져나왔다. 상처가 쓰라려서가 아니었다. 쓰레기 취급을 받던 자신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해주는 감동, 그리고 최하급자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참된 상관을 만났다는 벅찬 환희 때문이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사단장님. 박이병은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수백 명의 부대원들 사이에서도 훌쩍거리는 소리가 번져나갔다.
노예처럼 취급받으며 쌓여온 피눈물 나는 억울함이 사단장의 진실된 위로 한 번에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윤지아는 흙먼지가 묻은 무릎을 털고 일어나 박이병의 어깨를 힘주어 감싸 안았다. 이어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향해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사자우를 토해냈다. 강철 사단 장병들은 내 말을 명심해라. 수많은 병사들의 촉촉해진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새벽별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너희는 쓰다 버리는 부속품이 아니다. 권력자들의 개도 아니다. 너희 한 명 한 명이 조국의 방벽을 책임지는 가장 숭고한 영웅이며 나와 생사를 함께할 전우다. 내가 이 부대를 지휘하는 한, 두 번 다시 이따위 개같은 짓거리에 너희가 희생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 어깨에 별 2개와 군인으로서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그녀의 단호한 선포가 철원의 밤하늘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당장 모든 수색 및 훈련 작전을 전면 취소한다. 헌병대와 의무대 차량을 총동원해 전 부대원을 신속히 복귀시켜라. 복귀 즉시 특식과 온수 샤워를 지원하고 내일 일과 전까지 전원 취침이다. 또한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너희들의 다해진 군복과 군화를 최고급 신형으로 전면 교체해 주겠다. 와! 병사들의 뜨거운 함성이 칠흑 같은 감막산의 정막을 깨버렸다. 이는 단순한 기쁨의 표출이 아니었다. 썩은 간부들 아래서 고통받던 부대가 새롭게 부활하는 거대한 신호탄이었다. 윤지아는 병사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차가운 이성은 이미 다음 숙청 작업을 설계하고 있었다. 오태석과 강철우의 숙청은 그저 에피타이저에 불과했다. 부대 전체에 암처럼 퍼진 부패의 뿌리를 뽑기 위해 그녀는 더 잔혹한 철퇴를 내려야 했다. 트럭에 오르는 병사들을 뒤로 한 채 윤지아는 밤하늘을 응시했다. 먹구름 사이로 유독 빛나는 2개의 별이 보였다. 마치 그녀의 어깨에서 빛나는 투스타 계급장 같았다. 진짜 피바람은 이제부터다. 그녀는 단호하게 주먹을 말아 쥐었다. 뼈대 깊은 전설의 부대가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철원의 뼈를 내는 새벽바람이 사령부를 맴돌았다. 본청 2층 사단 장실은 밤이 새도록 불이 켜져 있었다. 윤지아는 소파에 앉지 않고 창틀에 기대어 칠흑 같은 연병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사단장님, 긴급 압수수색 브리핑입니다. 노크 직후 법무참모가 식은땀을 흘리며 두툼한 블랙박스와 서류철을 안고 들어왔다. 윤지아는 턱을 까딱하며 보고를 지시했다. 상황이 최악입니다. 오태석 대령의 별장 지하에서 확보한 비밀 장부는 단순 연대 단위의 횡령이 아닙니다. 참모는 마른 세수를 하며 장부를 넘겼다. 부식 납품을 독점한 태평식품, 군수품을 빼돌린 미래방직, 심지어 신막사 건설을 수주한 대형 건설사까지 철저히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오태석은 이들에게서 가상화폐와 현금으로 매달 리베이트를 챙겼고 쓰레기 같은 식자재와 불량 장비 반입을 전면 승인했습니다. 지난 3년간 빼돌린 자금만 최소 30억 원, 해외로 빼돌린 정황도 있습니다. 30억이라. 윤지아의 입술 사이로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내 새끼들은 곰팡이 핀 밥덩이를 씹고 발톱이 빠지도록 훈련하는 동안 그 새끼들은 골프나 치며 돈잔치를 벌였다는 소리군. 오태석 그 개자식 지금 어디 처박혀 있지? 현재 헌병대 지하 특수 독방에 격리 중입니다. 하지만 법무참모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말을 더듬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너희 따위가 감히 누굴 건드린 줄 아냐? 내 뒷배가 누군지 알면 무릎 꿇고 빌게 될 거다라며 적반하장으로 날뛰는 중입니다. 확실히 중앙에 거물급 스폰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윤지아는 책상 모서리에 놓인 가죽 지휘봉을 가볍게 쥐어들었다. 거물급 스폰서라. 그 잘난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인지 강철인지 내가 직접 끊어봐야겠군. 당장 헌병대로 차 대기시켜.
어두컴컴한 헌병대 신문실, 차가운 알루미늄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윤지아와 오태석이 팽팽하게 대치했다. 죄수복을 걸친 상태임에도 오태석은 다리를 꼰 채 거만한 미소를 흘렸다. 아이고, 윤 소장님. 이 새벽에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시고 너무 무리하다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피부 관리도 하셔야 할 텐데. 윤지아는 일말의 동요 없이 들고 온 검은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쳤다. 바짝 말라붙은 진흙과 썩은 피고름이 얼룩진 박이병에 너덜너덜한 전투하였다. 이 쓰레긴 뭡니까? 냄새나게 치우시죠. 내 놈이 팔아치운 군인들의 피눈물 냄새다. 폐 속 깊이 들이마셔라. 아주 역겨울 테니까. 윤지아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듯 낮게 울렸다. 오태석, 내 비밀장부와 암호화폐 거래 내역까지 전부 내 손에 있다. 군형법상 뇌물수수와 반역에 준하는 횡령으로 너는 평생 빛을 못 볼 거다. 하지만 내 관심사는 내 놈 따위가 아니야. 윤지아는 테이블 위로 바짝 다가가 오태석의 흔들리는 동공을 찌를 듯 응시했다. 장부 마지막 암호화된 페이지에 적힌 VIP 상납 리스트. 그 알파벳 이니셜들의 진짜 정체. 당장 불어라. 오태석의 여유롭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이내 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비아냥거렸다. 윤 소장, 정보사 출신답게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네. 근데 어쩌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당신 목이 날아가는 걸로 안 끝날 텐데 군대라는 조직이 그래. 윗선이 거미줄처럼 질기게 얽혀 있단 말이지. 협박하는 건가? 진심 어린 충고지. 선배가 주는 마지막 잡이랄까? 꼬리 자르기 정도로 덮어도. 나 하나 파면당하고 당신은 군개혁의 아이콘으로 승진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잖아. 여기서 선 넘으면 당신 목숨이 위태로워. 오태석은 마치 자신이 판관이라도 된 듯 거드름을 피웠다. 윤지아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신문실 벽면에 걸린 취조용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차분히 넘겼다. 목숨이 위태롭다라. 오대령,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뭐? 난 배지 달려고 군복 입은 게 아니야. 니들 같은 기생충을 박멸하러 온 사신이지. 윤지아는 차가운 경고를 남긴 채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갔다. 복도에 도열해 있던 헌병대장에게 윤지아의 얼음장 같은 지시가 떨어졌다. 오태석, 지금 이 시간부로 외부인 면회 전면 통제한다. 내 결재가 떨어지기 전엔 민간 변호사 접견도 절대 불가야. 식수 공급도 제한해라. 최전방 병사들이 흙탕물을 마시며 버틴 그 끔찍한 갈증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만들어. 명받들겠습니다. 지휘 통제실로 복귀한 윤지아는 즉시 작전 장교를 호출했다. 감찰부장과 정복과장 당장 내 방으로 집합시켜. 그리고 부대 외곽, 특히 와수리와 신철원 룸살롱 일대에 헌병 사복조를 투입해 오태석과 술잔을 기울였던 민간 브로커 새끼들 몽땅 색출해내. 오늘 밤 제대로 된 피해 사냥을 시작한다. 윤지아의 살기 어린 명령이 끝남과 동시에 책상 위에 사단장 전용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귀를 찢을 듯 울려대기 시작했다. 발신자 번호가 암호화되어 나타나는 특수 보안 회선이 울렸다. 윤지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통신 보안 제3보병사단장 윤지아 소장입니다. 메스. 허허. 윤 장군. 나야, 군단장.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직속 상관인 5군 단장 백용호 중장이었다. 평소와 달리 약간 떨림이 섞인 목소리였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군단장님. 그래, 부임하자마자 아주 대단한 일을 벌였다며? 오대령을 그렇게 쉽게 잡아넣을 줄은 몰랐어. 백용호의 목소리는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뼛속까지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윤 장군, 판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 벌써 국회 국방위 쪽에서도 냄새를 맡고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군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오대령이 선을 좀 넘은 건 맞지만
30년 넘게 나라를 위해 피땀 흘린 장교 아니야? 이쯤에서 덮고 조용히 징계 위로 넘기지. 윤지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실수라니. 전투 식량과 보급품 예산을 수십억이나 빼돌려 병사들을 사지로 몬 쓰레기 짓을 단순한 실수로 포장하다니 기가 찼다. 군단장님, 이건 덮을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적을 이롭게 한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어허, 이 친구가 참 꽉 막혔군. 자네 이제 막 투스타 달았다고 군대가 다 자네 발 아래 있는 줄 아나? 군은 거대한 수레바퀴야. 혼자 깨끗한 척 굴다간 깔려 죽기 십상이라고. 백용호가 마침내 참아왔던 본색을 드러내며 호통을 쳤다. 제 임무는 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제 휘하의 병사들을 지키는 것이라 맹세했습니다. 어디 두고 보지. 그 알량한 정의감이 자네 목을 어떻게 조를지. 쾅하는 파열음과 함께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윤지아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오태석이 끝까지 여유를 부리던 이유가 바로 이 썩어빠진 카르텔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군단장을 넘어 국방부 심장부까지 뻗어 있을지도 모를 거대한 뿌리.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두려움 대신 서늘한 사례가 피어올랐다. 창밖의 연병장을 응시하며 그녀가 읊조렸다. 좋아, 숨어있는 쥐새끼들까지 한 번에 다 태워버려 주마. 다음 날 늦은 오후, 위병소 차단기 앞으로 짙은 썬팅을 한 최고급 마이바흐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번지르르한 포마드 머리에 맞춤형 수트를 빼입은 사내가 내렸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기철홀딩스 대표 송기철이라 밝히고는 다짜고짜 사단장과의 독대를 요구했다. 보고를 전해들은 윤지아는 데스크 위에 서류를 톡톡 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겠다? 안내해. 접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송기철은 상석 소파에 떡하니 다리를 꼬고 앉아 시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윤지아가 들어서자 그는 엉덩이만 살짝 들썩이는 시추를 내며 능글맞게 웃었다. 아이고, 우리 3사단의 새로운 태양 사단장님 아니십니까? 뉴스에서 뵙던 것보다 훨씬 고우십니다 그려. 송기철은 뱀 같은 눈길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묵직한 가죽 서류 가방을 탁자 한가운데 툭 던져놓았다. 그 짐짝은 뭡니까? 윤지아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 섭섭하게 짐짝이라뇨. 우리 사단장님 취임 축하도 드릴 겸 앞으로 우리 장병들 고기 반찬이라도 좀 챙겨주시라는 순수한 위문금입니다. 하하. 송기철이 가방 잠금 장치를 풀자 빳빳한 5만 원권 다발과 함께 번쩍이는 금괴 몇 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소 수억은 거뜬히 넘어 보였다. 제가 우리 오대령님이랑은 의형제나 다름없는 사이거든요. 이번에 감사 과정에서 약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장군님, 군인들 박봉에 고생 많으신 거 다 압니다. 이거 가볍게 품으시고 오대령은 그냥 품위유지 위반 정도로 옷만 벗게 해주시지요. 장군님 나중에 3스타, 4스타 다실 때까지 제가 뒤에서 든든하게 총알바지, 아니 자금줄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송기철은 윤지아를 속물적인 부패 장교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으로 매도하고 있었다. 윤지아는 턱을 괴고 가방 안에 현금 다발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읽고 그녀가 손을 뻗어 돈다발 하나를 집어 코끝에 가져다 댔다. 송 대표님, 현금 동원력이 꽤 대단하시군요. 하하, 짬밥 좀 먹여주다 보면 이 정도 푼돈은 금방 생깁니다. 어떠십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며 꽃길만 걷는 게? 윤지아는 손에 쥐고 있던 5만 원권 다발로 송기철의 기름진 뺨을 툭툭 건드렸다. 이 돈, 우리 애들한테 유통기한 지난 고기 먹이고 빼돌린 피눈물입니까? 송기철의 입가에 맺혀있던 미소가 딱딱하게 굳었다. 아니면 겨울에 동상 걸리게 놔둔 방한복 예산 갈취해서 만든 피 묻은 돈인가? 사단장님, 장난이 지나치십니다.
그 순간 윤지아는 들고 있던 돈다발을 송기철의 안면에 전력으로 후려쳤다. 이런 개자식아. 종이띠지가 터지며 수백 장의 지폐가 눈보라처럼 접견실 허공을 흩날렸다. 송기철은 뺨을 감싸 쥐고 얼빠진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어디서 감히 군복 입은 사람 앞에서 쓰레기 같은 돈 자랑을 해. 내가 굶어 죽을까봐 이 자리까지 온 줄 아나. 국가와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군인을 너 같은 시정잡배 취급하다니. 윤지아의 사자 후에 기가 눌렸던 송기철이 이내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 미친 여자가 돌았나. 네가 감당할 수 있는 판인 줄 알아? 나 청와대 안보실장부터 국방부 차관까지 주말마다 라운딩 도는 사람이야. 전화 한 통이면 너한테 뇌물죄 뒤집어 씌워서 당장 영창 보낼 수 있다고. 그래, 그럼 지금 당장 다이얼 돌려. 걸어보라고. 윤지아가 권총집을 탁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쏘아붙였다. 그 서슬퍼런 기백에 송기철이 흠칫하며 주머니에서 손을 뺐다. 그런데 유감이군. 내 놈 손가락이 폰을 누를 일은 앞으로 없을 테니까. 윤지아가 책상 아래 호출 버튼을 누르자 육중한 문이 열리며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저 벌레 같은 놈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뇌물 공여, 군사보호구역 무단 침입, 그리고 상관 협박 및 군사력 약화기도 죄다. 이거 놔. 너희 지휘관 미쳤어? 내가 풀려나면 너희 사단 전체를 날려버릴 거야. 송기철이 발악했지만 거구의 헌병들에 의해 바닥에 처박힌 채 은팔찌가 채워졌다. 윤지아는 카펫 위를 기적거리는 송기철의 멱살을 틀어쥐고 그의 눈앞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내 입 모양 똑똑히 봐. 넌 절대 두 발로 여길 못 나가. 네가 뒷배라고 믿는 차관, 군단장 다 부르고 모조리 엮어와. 내 손으로 그 인간들 별부터 계급장까지 다 씹어 먹어버릴 테니까.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송기철이 끌려나간 뒤 윤지아는 흐트러진 군복을 매무새하며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썩은 권력들은 곧장 그녀의 목줄을 겨냥해 미친 듯이 물어뜯을 것이다. 폭풍 전야의 정적이 흐르던 찰나 정보참모가 땀범벅이 된 창백한 얼굴로 집무실 문을 박차고 뛰어왔다. 사단장님, 비상입니다. 국방부 특검팀이 저희 사단을 압수수색하러 위병소를 돌파했습니다. 상황 보고해. 현재 각종 SNS와 유튜브 채널에 사단장님을 겨냥한 가짜 뉴스가 폭주 중입니다. 여군 사단장이 직위를 이용해 병사들을 성희롱하고 하급 장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억측입니다. AI로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까지 유포되고 있습니다. 윤지아는 정보참모가 건넨 패드를 무심하게 넘겨보았다. 영상 속에는 교묘히 조작된 음성과 자극적인 썸네일이 자리하고 있었다. 실시간 댓글창은 윤지아를 향한 성희롱과 욕설로 도배되는 중이었다. 몸 팔아서 장군 달았냐? 군기문란의 주범 당장 옷 벗어라. 어둠의 카르텔이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한 것이다. 놈들은 치부를 감추기 위해 가장 비열한 진흙탕 싸움을 유도하고 있었다. 윤지아는 패드를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가짜 뉴스로 흔들어 보겠다. 잘못된 뇌관을 건드렸군. 그녀는 깍지를 끼며 명령을 내렸다. 정보참모, 즉시 사이버 대응반 가동해. 그리고 내가 특전사 시절부터 관리해둔 다크웹 정보원들에게 한라인 연결하고 찌라시 언론보다 더 지독한 정보력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국방부 홈페이지는 윤지아의 파면을 촉구하는 항해 근로 서버가 다운될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윤지아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공식 입장 발표도 법적 대응 예고도 없었다. 완벽한 무대응. 그것은 상대의 오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교한 덫이었다. 나흘 뒤 자정 무렵 경기도 파주 외곽의 낡은 폐공장. 이곳은 대성유통, 송기철의 불법 비자금 및 물류 보관소였다.
겉보기엔 방치된 건물이었지만 내부에서는 저질 중국산 군수품을 정품으로 둔갑시키는 라벨 가리가 한창이었다. 손놀림이 왜 이렇게 대떠? 동트기 전까지 전방부대에 납품 못하면 너희들 다 끝장이야. 작업 반장이 윽박질렀다. 공장 2층 컨테이너 사무실에서는 송기철의 신복들이 양주를 까고 있었다. 우리 회장님 머리 돌아가는 거 보소. 별단 여자 하나 보내버리는 건 식은 죽 먹기지. 내 말이. 유튜브 조회수 터지는 거 봤냐? 이번 주 안에 불명예 전역할 게 뻔해. 그들이 승리를 자축하며 잔을 부딪히려는 찰나였다. 쾅! 찢어질 듯한 폭음과 함께 폐공장의 대형 셔터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날아갔다. 짙은 화약 연기와 흙먼지가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야간 투시경을 쓴 무장 병력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뭐야, 씨발. 건달들이 혼비백산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매캐한 연기를 가르고 앞으로 나선이는 흑색 전술복 차림에 방탄조끼를 두른 윤지아였다. 그녀의 배후에는 특수임무단 소속 최정예 타격대원들이 차가운 총구를 겨눈 채 포진해 있었다. 회식은 여기까지다. 벌어지더라. 윤지아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미친년이 돌았나? 감히 군인들을 끌고 사유지에 들어와? 이거 불법 가택 침입이야. 당장 경찰 띄워. 덩치가 산만한 조직의 간부가 사시미 칼을 꺼내들며 발악했다. 불법 침입? 윤지아가 조소했다. 전시물자 위변조 및 군사기밀 유출은 전시법에 준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관이다. 난 지금 최상위 보안작전을 뛰는 중이고 작전은 얼어 죽을. 야, 전년부터 담가. 간부의 호통에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손도끼와 쇠사슬을 휘두르며 개떼처럼 몰려들었다. 머릿수로는 압도적이었으나 그들은 사신을 상대로 싸움을 건 격이었다. 전원 진압. 무기 든 자는 관절을 부숴도 무방하다. 윤지아의 섬뜩한 허가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타격대원들이 짐승처럼 쇄도했다. 살벌한 격투음과 함께 피비린내 나는 압살이 펼쳐졌다. 크라브마가와 특공 무술로 뼈가 굵은 대원들 앞에서 삼류 조폭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만이 공장을 채웠다. 윤지아는 아수라장이 된 난투국 한가운데를 산책하듯 지나쳐 2층 사무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간부가 살기를 품고 등 뒤에서 사시미 칼을 내리찍었다. 천절아. 윤지아는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허리를 비틀어 칼날을 피하고 원심력을 더한 백스핀 엘보우를 안면에 꽂아 넣었다. 콰직. 안면골이 함몰되는 소리와 함께 간부는 피를 토하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거침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간 윤지아는 금고 비밀번호를 파쇄 중이던 송기철의 행동대장을 단숨에 목 졸라 기절시켰다. 핏자국이 묻은 손으로 열어젖힌 금고 안에는 차명 계좌 내역서와 검은 돈이 흘러간 정관계 인사들의 암호화된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었다. 빙고. 이것만 확보하면 오태석은 물론 송기철과 그 배후에서 판을 짜는 군단장까지 도미노처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때 윤지아의 이니어에서 긴장된 보고가 흘러나왔다. 지휘관님, 핵심 타겟 포박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지하 벙커에서 예상치 못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뭔데? 펜타닐과 신종 합성 마약입니다. 군용 건빵 박스에 위장되어 톤 단위로 적재되어 있습니다.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방산 비리가 아니었다. 군용 트럭의 프리패스를 악용해 전국구 거대 마약 카르텔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근간을 뒤흔들 메가톤급 게이트였다. 윤지아의 동공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놓치지 말고 전면 통제해. 검찰청 마약반에는 내가 다이렉트로 꽂아버릴 테니까. 피비린내 나는 공장 밖으로 걸어나온 그녀의 위로 핏빛 달이 불길하게 떠올랐다. 판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져버렸다. 군단장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여의도 정치권,
어쩌면 VIP 직속 라인까지 불타오를 지옥불이었다. 윤지아는 위성통신 단말기를 꺼내 들었다. 수신자는 저승사자. 특수전 사령부 시절 그녀를 한계까지 몰아붙였던 스승이자 현 국군 방첩사령부의 최고 실세인 선배였다. 선배님, 접니다. 아주 묵직한 폭탄 하나 투하할 테니 방폭 조끼 든든히 입고 대기하십시오. 통신을 종료한 윤지아는 매서운 밤바람을 맞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너희들 제사 지낼 준비나 해. 철원의 서늘한 밤 공기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마구 흔들어 놓았다. 백골 부대의 빛나는 별은 한층 더 깊은 어둠을 찌르기 위해 칼날을 세웠다. 국군 방첩사령부의 특별조사실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윤지아는 투명한 특수 유리 너머로 땀을 뻘뻘 흘리며 취조받는 송기철을 응시했다. 거들먹거리던 재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해외 마약 밀반입이라는 치명적인 혐의 앞에서는 목숨을 구걸하며 아는 것을 전부 쏟아내기 바빴다. 결국 그 대량의 코카인이 군사 우편 차량으로 위장해 전국 팔도로 뿌려졌단 말인가? 윤지아의 곁에 서 있던 방첩사 수사단장 최중령이 어이가 없다는 듯 헛기침을 했다. 그렇습니다. 송기철의 자백에 의하면 오태석 대령이 핵심 운반책 노릇을 했고 진짜 배후 조종자는 오군 단장 백용호 중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백 중장이 군단 작전 지역 내 모든 초소의 무정차 통과 특혜를 제공했으며 그 검은 거래의 대가로 밀매 수익의 30%를 꼬박꼬박 상납받았다고 합니다. 최중령이 내민 극비 수사 문건을 살피던 윤지아의 두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다. 명예를 목숨처럼 여겨야 할 쓰리스타 장성이 더러운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였다니. 이쯤 되면 개인의 비리를 넘어선 심각한 국가 전복 행위나 다름없었다. 물증은 확실히 챙겨두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암호화 USB 안에 백용호 중장의 스위스 차명, 계좌 거래 내역과 치명적인 통화 녹취 파일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송기철이 토사구팽 당할 때를 대비해 생명줄을 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윤지아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적의 심장을 겨눌 확실한 무기가 생겼다. 그러나 적은 막강한 권력을 지닌 군단장이었다. 작전이 어설프면 도리어 이쪽이 당할 위기였다. 바로 그 찰나 윤지아의 보안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려댔다. 화면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백용호 군단장이었다. 귀신같이 냄새를 맡았군. 윤지아는 최중령에게 조용히 하라는 수신호를 보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충성, 제3보병 사단장 윤지아입니다. 윤 장군, 지금 제정신인가? 엄한 민간 기업 창고를 쑤셔놓고 마약 스캔들을 언론에 흘려대다니 군의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을 작정이야? 백용호의 음성은 숨길 수 없는 당혹감과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자기 꼬리가 아직 밟히지 않은 줄로 단단히 착각하는 듯했다. 진정으로 군의 위상을 짓밟은 자들은 더러운 마약 장사를 한 부역자들입니다. 군단장님께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실 이유라도 있으신 겁니까? 이런 건방진, 당장 모든 조사를 덮고 부대로 복귀해. 이거는 군단 헌병대 특임대가 인수할 테니 일개 사단장 따위가 나댈 사안이 아니야. 군단 헌병대라니. 백용호의 충견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사건을 넘긴다는 건 불보듯 뻔한 자살 행위였다. 관련자들을 빼돌리고 모든 물증을 소각하겠다는 파렴치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이거는 1시간 전부터 방첩사와 군 특별검찰단의 공동수사로 격상되었습니다. 윤지아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예리한 비수를 찔러 넣었다. 조금 전 송기철 대표가 대단히 귀에 익은 석자를 발설하더군요. 백용호, 혹시 짐작 가는 바가 있으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짐승이 그르렁대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윤지아, 내년이 제 무덤을 파는구나. 처절하게 피눈물 쏟으며 기어다니게 만들어주마.
쾅, 신경질적으로 전화가 끊어졌다. 윤지아는 단말기를 만지작거리며 서늘하게 웃었다. 피눈물이라 누가 흘리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지. 동이 트기 무섭게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주요 방송사와 포털 사이트는 최전방 군부대가 마약 카르텔의 소굴, 여군 사단장의 거침없는 철퇴 등의 자극적인 특종으로 도배되었다. 그간 윤지아를 깎아내리던 악의적인 찌라시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부패와 맞서 싸우는 그녀를 진정한 제복 입은 영웅이라 추켜 세웠다. 국방부 정문부터 수백 개의 격려 화환이 끝없이 늘어섰으며 대통령실 민원 게시판에는 성역 없는 특검을 요구하는 서명이 반나절 만에 수십만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럼에도 윤지아의 표정은 수심으로 가득했다. 독사 같은 인간은 벼랑 끝에 몰릴수록 최후의 발악을 하는 법이다. 백룡호는 군 수뇌부에서 수십 년간 편리를 틀어온 거대한 맹수였다. 얌전히 수갑을 찰 위인이 결코 아니었다. 즉각 전부대의 진돗개 둘 상황을 하달해 위병소 출입 통제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사단장실 24시간 특별 경호조를 2배로 증편한다. 윤지아의 뼈저린 실전 감각은 곧 들이닥칠 피비린내 나는 기습을 경고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백용호는 화려한 군단장 관절을 빠져나와 산속 깊은 별장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살기로 번뜩이는 외국인 타격대 3명이 무기를 손질 중이었다. 예전 중동 파병 당시 백룡호와 검은 뒷거래를 쬐던 악명 높은 다국적 용병업체 PMC의 암살자들이었다. 흔적을 남기지 마라. 브레이크 파열 같은 자연스러운 사고 사면 완벽하겠지. 백룡호가 두툼한 서류 봉투에서 윤지아의 최근 동선과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고작 샌님 여군 하나 날려버리는 거라면 돈 낭비 수준이군요. 리더격인 흉터투성이 사내가 조소하며 사진을 챙겼다. 백용호는 값비싼 양주를 단숨에 들이켜며 살기 띈 목소리로 내뱉었다. 주제 파악도 못하는 암캐년, 감히 내 밥줄을 끊어놔. 오늘 밤 당장 제삿날로 만들어주마. 매서운 혹한이 덮친 철원의 심야는 칠흑 그 자체였다. 윤지아는 방첩사 지휘부와의 긴급 대책 회의를 끝내고 서둘러 본대로 귀환하는 길이었다. 그녀가 탑승한 방탄 지휘차와 후미를 따르는 경호지프 2대가 안개 낀 굽은 산길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있었다. 낡은 가로등조차 없는 먹먹한 어둠 속에서 오직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유일한 등대였다. 윤지아는 뒷좌석에 기대 선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전사 707 특수 임무단 시절부터 뼛속까지 각인된 전사의 생존 본능이 쉴 새 없이 경고음을 울렸다. 등골이 서늘하다. 풀벌레나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일순간 증발해 버린 듯한 부자연스러운 정적. 보이지 않는 총구가 자신을 겨누고 있는 듯한 짙은 살기가 폐부를 찔렀다. 당장 정차해. 윤지아가 눈을 매섭게 뜨며 날카롭게 명령했다. 네? 사단장님, 이 좁고 어두운 급커브 구간에서 멈추면 자칫 표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운전병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백미러를 주시했다. 브레이크 밟아, 함정이다. 윤지아의 날카로운 외침에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멈춰섰다. 흙먼지가 가라앉기도 전 전방 10m 도로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찢겨나갔다. 아스팔트 밑에 정교하게 설치된 IED 급조 폭발물이었다. 윤지아의 직감이 아니었다면 전원 몰살당했을 끔찍한 위력이었다. 적의 매복이다. 전원 차량 이탈 후 방어 진영 구축. 윤지아가 문을 걷어차고 구르듯 빠져나가며 명령을 하달했다. 그 찰나 양측 수풀을 가르고 소나기 같은 총탄이 쏟아졌다. 타타탕. 선두를 호위하던 장갑차의 사수 하나가 피를 뿜으며 고꾸라졌다. 어둠 속의 숨은 적들은 최신형 돌격소총을 쥐고 있었다. 동네 건달 수준이 아닌 살인을 업으로 삼는 정예 용병 부대였다. 윤지아는 너덜너덜해진 지휘 차량 엔진룸 뒤로 몸을 던지며
베레타 권총을 장전했다. 피범벅이 된 전속 부관이 덜덜 떨며 그녀를 감쌌다. 사단장님, 여긴 위험합니다. 적들의 진짜 타겟은 사단장님이십니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이탈해서 시선을 끌어야 너희가 살 수 있어. 절대 안 됩니다. 기동 타격대에 무전을 쳤으니 10분만 버티시면. 부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 좌측 능선에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대전차 로켓이 날아들었다. 쾅! 맹렬한 굉음과 함께 후미를 지키던 레토나가 쇳물처럼 녹아내렸다. 빌어먹을 윤지아의 눈동자에 불길이 일었다. 이대로 방어전만 치르다가는 몰살뿐이었다. 그녀의 매서운 시선이 지형을 훑었다. 우측은 아찔한 낭떠러지, 좌측은 짙은 안개가 낀 야산이었다. 부관, 부상자들 챙겨서 절벽 밑 동굴로 숨어. 내가 놈들을 산 쪽으로 끌고 간다. 사단장님, 상관의 명령이다. 당장 실시해. 윤지아는 망설이는 부관을 밀어버리고 연막탄을 터뜨린 뒤 수풀 속으로 몸을 날렸다. 흑표범처럼 빠르고 은밀한 도약이었다. 타겟이 11시 방향 야산으로 이탈했다. 추격해. 무전기를 타고 서늘한 용병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계획대로 집중 포화가 윤지아의 뒷모습을 향해 쏟아졌다. 탄환 하나가 전투와 굽을 박살내며 흙먼지를 튀겼지만 윤지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울창한 수림 속으로 스며들었다. 과거 707 특임대 시절 그녀는 야간 산악 지형에서 귀신보다 두려운 존재로 불렸다. 나뭇잎 하나 밟지 않는 무음보법과 완벽한 위장술. 이제 포식자와 피식자의 입장이 뒤바뀔 차례였다. 고목나무 틈에 몸을 웅크린 그녀가 천천히 심박수를 낮췄다. 추격조는 3명. 바스락거리는 소리의 주기로 보아 삼각편대를 유지한 채 조여오고 있었다. 쓱, 쓱. 선두의 용병이 그녀의 은신처 코앞까지 접근했다. 윤지아는 탄창에서 뺀 빈 탄피를 멀찍이 바위 쪽으로 튕겼다. 팅! 저쪽이다. 용병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 틈을 타 윤지아가 독사처럼 튀어올랐다. 그녀는 적의 소총을 제압함과 동시에 턱을 향해 살인적인 무릎차기를 날렸다. 우두둑, 턱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용병이 무너지자 윤지아는 즉시 적의 글록을 빼앗아 개머리판으로 후두부를 강타했다. 이제 둘 남았다. 이변을 감지한 나머지 2명이 살기를 띠며 달려오기 시작했다. 윤지아는 기절한 놈의 방탄조끼를 붙잡아 고기방패로 삼으며 트리거를 당겼다. 탕! 탕! 씨발!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특전사 출신이라더니 장난이 아니잖아. 당황한 용병들은 서둘러 엄폐물 뒤로 몸을 던졌다. 숨지 말고 기어나와. 너희 목줄을 쥐고 있는 게 누구냐? 백룡호가 시켰나? 윤지아의 호통이 숲을 갈랐다. 저승사자한테 물어보시지. 용병 중 하나가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투척했다. 궤적을 읽은 윤지아는 지체 없이 절벽 근처의 깊은 함몰지대로 몸을 굴렸다. 화광. 고막을 찢는 파음과 함께 토사가 빗발치듯 쏟아져 내렸다. 폭풍에 휘말린 왼쪽 어깨가 탈골된 듯 덜렁거렸고 찢어진 소매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그러나 신음할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놈들의 군화 발소리가 진흙을 밟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확인 사살을 할 작정이었다. 윤지아는 어금니가 부서져라 깨물었다. 이렇게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 부하들에게 맹세했던 정의 그리고 부패한 별들의 목을 치겠다는 결의가 그녀의 끊어질 듯한 이성을 붙잡았다. 탄창은 바닥났다. 남은 것은 전술 라이프 한 자루뿐. 숨을 죽인 윤지아의 칼끝이 구덩이 안쪽을 확인하려던 용병의 시야를 향해 독사처럼 솟구쳐 올랐다. 핏빛처럼 붉은 여명이 철원 평야를 물들일 무렵 5군단 사령부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백용호 군단장은 긴급 소집된 예하 지휘관들을 굽어보며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간밤에 참으로 비통한 소식을 접했다.
3사단장 윤지아 소장이 작전 이동 중 원인 미상의 차량 폭발로 실종되었다. 백용호는 짐짓 애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으나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승자의 환희가 꿈틀대고 있었다. 불과 1시간 전 청부업자들로부터 타겟을 완벽히 제거했다는 암호를 확인한 터였다. 낭떠러지 아래는 잿더미뿐이었고 시체를 수습하지 못했다 한들 그 지옥도에서 생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따라서 본 군단은 즉각 3사단의 직무대행을 파견할 것이며 그녀가 주도하던 영내 마약 카르텔 수사는 전면 백지화 후 재검토하겠다. 군의 사기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장성들 사이에서 얕은 한숨과 탄식이 교차했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백용호의 결정을 거스를 간 큰 군인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회의를 마치 육중한 참나무 문짝이 경첩제로 뜯겨나갈 듯 거칠게 열어 젖혀졌다. 장성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다. 그곳엔 흡사 명계에서 기어 올라온 복수기 같은 형상이 서 있었다. 갈기갈기 찢겨나간 야전상이 얼굴의 절반을 덮은 진흙과 말라붙은 핏자국. 급조한 붕대로 동여맨 어깨에서는 여전히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푸른 비수처럼 빛나고 있는 윤지아 소장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살기를 머금은 3사단 특수임무대와 무장 헌병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윤지아. 백용호가 턱을 떨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그의 안면 근육이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내년이 대체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 돌아온 거지? 윤지아는 부러진 갈비뼈를 움켜쥔 채 다리를 절뚝이며 원탁의 중심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다.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소름 끼치는 화약내음과 진득한 피비린내가 회의실의 공기를 집어삼켰다. 기대하신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군단장님. 고용하신 특수 암살조가 생각보다 허술하더군요. 윤지아는 주머니에서 꺼낸 피투성이의 인식표 3개를 백용호의 책상 위로 툭 던졌다. 간밤에 그녀의 관사를 노렸던 정예 용병들의 흔적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난동이야? 경비병. 당장 저 정신 나간 여자를 끌어내지 못해. 그런 백용호가 얼굴을 붉히며 악을 썼지만 문 앞을 지키던 헌병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건물 내외부는 이미 윤지아가 비밀리에 호출한 3사단 최정예 병력과 방첩사 요원들에 의해 완벽히 통제된 상황이었다. 백용호. 윤지아가 단호한 손끝으로 백용호를 가리켰다. 어깨에 달린 별의 개수는 백용호가 더 많았으나 공간을 지배하는 살기는 온전히 윤지아의 것이었다. 기관을 군사, 기밀 유출, 불법 마약 유통, 살인 교사 및 국가 반역 혐의로 이 자리에서 즉각 체포하겠다. 반역이라니 헛소리 집어쳐. 내가 누군지 똑바로 봐. 대한민국 육군 중장 5군 단장이란 말이다. 백용호는 발악하며 책상 밑에 숨겨둔 호신용 권총으로 손을 뻗었다. 탕. 그러나 윤지아의 반사신경이 한 발 앞섰다.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에서 뿜어진 탄환이 백용호의 오른쪽 손목과 어깨를 연달아 꿰뚫었다. 크악! 백용호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윤지아는 피를 흘리며 발버둥치는 백용호에게 다가가 단단한 전투와 발목으로 그의 명치를 짓눌렀다. 착각하지 마. 넌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쓰레기일 뿐이니까. 윤지아는 백용호의 어깨에 붙어있던 쓰리스타 계급장을 자비 없이 뜯어냈다. 찌직하며 튼튼한 군복천이 맥없이 찢어졌다. 이 숭고한 별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거다. 더러운 검은 돈으로 산 게 아니란 말이다. 그녀는 구겨진 계급장을 백용호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대기하던 방첩사 요원들이 신속하게 진입해 백용호의 양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악에 받쳐 소리쳤다. 윤지아, 내년이 감당할 수 있는 판이 아니야. 내 뒤를 봐주는 분이 누군지 알기나 해? 누구든 상관없어. 그게 청와대 한복판에 있는 인간이라도 내 손으로 직접 끌어내릴 테니까. 윤지아의 얼음장 같은 경고에 백룡호는 덜덜 떨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반란 진압이 완료되자 숨을 죽이고 있던 타 사단장들과 군단 참모들이 약속이나 한 듯 윤지아를 향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다. 계급 체계를 뛰어넘어 참된 군인 정신을 보여준 영웅을 향한 순수한 경의였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윤지아는 극도의 긴장이 풀리며 순간적인 빈혈을 느꼈다. 어젯밤 입은 은밀한 부상 탓에 몸이 기울어졌다. 대기 중이던 부관이 황급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지탱했다. 사단장님, 출혈이 있습니다. 의무병을 부르겠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 잠깐 눈을 붙이면 낫는 상처야. 윤지아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창살 너머로 철원의 광활한 산맥이 눈에 들어왔다. 늘 차갑게만 보이던 전방의 풍경이었으나 지금 쏟아지는 아침 햇살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했다. 주둔지로 귀환했을 때 연병장에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모인 수천 명의 사단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다. 속보를 통해 자신들의 지휘관이 부패한 권력의 최정점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전해 들은 터였다. 지휘 차량의 문이 열리고 윤지아의 모습이 드러나자 대오를 이탈할 뻔할 만큼 우렁찬 함성이 터져나왔다. 와, 윤지아 장군님 만세, 무적의 강철부대 만세. 흥분한 장병들은 베레모를 공중으로 흩뿌리며 승리를 자축했다. 그동안 만연했던 무기력함은 씻은 듯 사라져 있었다. 진짜 지휘관이 우리를 위해 싸웠다는 긍지, 그리고 올바른 신념이 이겼다는 뜨거운 전우회만이 광장을 채웠다. 윤지아는 붕대를 감은 팔을 힘겹게 들어 올려 단호한 경례로 답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싸운 거다. 그녀는 장병들의 뜨거운 눈빛을 마주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골수까지 파고든 부패를 도려내는 수술은 참혹했지만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 이 부대는 이름뿐인 곳이 아니라 진정한 명예를 아는 무적의 강철 군단으로 거듭날 터였다. 그러나 전쟁의 포연이 완전히 거친 것은 아니었다. 백룡호가 끝까지 믿고 있던 거대한 배우가 여전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윤지아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창공을 올려다보았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위로 사냥감을 노리는 매 한 마리가 예리하게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 뿌리를 뽑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지. 그녀의 눈동자에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 같은 투지가 타올랐다. 백용호 군단장의 구속 소식은 메가톤급 폭풍이 되어 정재계를 뒤흔들었다. 이는 단순한 군납 비리를 넘어 추락했던 군의 기강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윤지아가 적진을 뚫고 빼앗아낸 암호화된 USB 파일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해독된 파일 안에는 백룡호의 비자금 내역은 물론 방산 비리에 연루된 유력 정치인들과 국방부 핵심 수뇌부의 치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뿌리까지 파헤치라는 대통령의 불호령과 함께 특별검사팀이 즉각 출범했다. 굴비 엮이듯 줄줄이 소환되는 권력자들의 추악한 민낯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서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는 부패 인사들의 모습을 보며 온 국민은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전선의 장병들은 체증이 뚫리는 통쾌함을 만끽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 국군 통합병원 1인실. 윤지아는 침상에 기대앉아 독서에 열중하고 있었다. 어깨를 뚫고 나간 총알은 기적적으로 신경을 비껴갔고 몸 곳곳의 자잘한 자상들도 빠르게 회복되는 중이었다. 똑똑. 들어와라.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며 바짝 긴장한 표정의 군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다름 아닌 칼주름이 잡힌 정복 차림의 박이병과 부대원 대표들이었다. 사단장님, 사단장님, 사사,
옥체는 좀 어떠신지 말입니다. 박이병이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표정으로 외쳤다. 그의 품에는 부대원들이 손수 깎아 만든 듯한 투박한 목각 상자가 소중히 안겨 있었다. 박이병, 그리고 다들 면회온 건가? 내 걱정은 마라. 옛날 특수임무단 시절에 비하면 이깟 상처는 모기에 물린 수준도 안 되니까. 윤지아가 특유의 쾌활한 미소를 지으며 농담을 던지자 얼어붙어 있던 병사들의 얼굴에도 비로소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저기 저희 부대원들이 정성을 모아 만든 작은 선물입니다. 박이병이 조심스러운 손길로 나무 상자를 내밀며 쑥스럽게 뒷머리를 긁적였다. 윤지아가 묵직한 상자를 열어 젖히자 거칠고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쓰여진 수백 장의 편지들이 쏟아질 듯 담겨 있었다. 그 아래에는 병사들이 십시일반 월급을 털어 PX에서 구해온 비타민 영양제와 발열조끼가 빼곡했다. 맨 위에 놓인 커다란 롤링페이퍼에는 사단장님, 저희를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속히 쾌차하시어 저희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라는 진심 어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다이아몬드나 그 어떤 무공훈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물이었다. 윤지아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편지 귀퉁이를 하나씩 매만지며 속삭였다. 고맙다. 너희들의 진심 절대 잊지 않으마. 사단장님께서 오신 뒤로 부대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식당 메뉴도 호텔 못지않게 개선됐고 샤워장에는 언제든 따뜻한 물이 넘칩니다. 제일 좋은 건 간부들이 더 이상 저희에게 폭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사들의 편지 내용은 한치의 거짓도 없었다. 윤지아가 몰고 온 매서운 개혁의 태풍은 3, 4단을 넘어 국방부 전체의 적폐를 씻어냈다. 사병들을 소모품 취급하던 썩은 지휘관들은 불명예 전역하거나 철창 신세를 졌고 빈자리는 부하를 가족처럼 아끼는 강직한 장교들로 새롭게 꾸려졌다. 너희들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면 그걸로 내 역할은 다한 거다. 윤지아는 병문안을 온 박이병의 굳은 살박인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훈련으로 인해 갈라지고 거칠어진 이 젊은 청년의 투박한 손. 이 작은 두 손이야말로 최전방에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진정한 방패이자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그녀는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강원도 철원의 제3보병사단 대연병장. 오늘은 윤지아 소장이 정식으로 사단장 지휘봉을 넘겨받으며 동시에 적폐 청산과 부대 정상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눈 시리도록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수천 명의 무장한 장병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도열해 장관을 이뤘다. 지휘 단상 정중앙에 꼿꼿이 선 윤지아의 양어깨에 자리 잡은 투스타 계급장이 강렬한 햇빛을 튕겨내며 영롱한 빛을 뿜었다. 전 부대 차렷. 연대장의 우렁찬 마이크 구령이 떨어지자마자 수천 켤레의 전투화가 일제히 지면을 강타했다. 쾅! 대지를 흔드는 그 파열음은 마치 3, 4단이라는 거대한 거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와도 같았다. 윤지아는 천천히 단상 중앙의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다. 참모진이 밤새워 작성한 취임사 원고가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가볍게 원고를 덮어버렸다. 그리고는 넓은 연병장을 채운 전우들의 그을린 얼굴들을 천천히 그리고 애틋하게 응시했다. 자랑스러운 3, 4단 백골 장병 여러분. 단단한 그녀의 음성이 거대한 스피커를 거쳐 철원의 칼바람 속에 퍼져나갔다. 저는 오늘 새 출발을 다짐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고백하고 사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연병장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축제와도 같아야 할 취임식에서 지휘관이 갑작스레 사과를 꺼내는 것은 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타격이었다. 과거 우리 군은 여러분이 매서운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병마와 싸울 때 그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했습니다. 군 수뇌부의 한 사람이자 여러분보다 먼저 군복을 입은 선배로서
그 뼈아픈 무능과 부조리에 대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윤지아는 단상 중앙에서 벗어나 맨 땅이 보이는 앞쪽으로 걸어 나온 뒤 수천 명의 부하들을 향해 허리를 완전히 굽혔다. 흔들림 없는 90도 폴더 인사였다. 최고 지휘관의 진심 어린 속죄에 장병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굳게 맹세합니다. 우리 3사단에서 권력에 의한 부조리와 억울한 눈물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흘린 여러분의 피와 땀은 가장 고귀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제 어깨에 얹혀 있는 이 두 개의 별은 장병들 위에 군림하라고 달아준 완장이 아닙니다. 청춘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쏟아지는 적의 총탄과 내부의 비바람을 가장 먼저 맞서 싸우라고 조국이 제게 잠시 위임한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마이크마저 찢어질 듯 웅장한 진동이 퍼졌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전장에서 쓰다 버리는 탄피가 아닙니다. 장병 여러분 하나하나는 누군가의 우주이자 사랑받는 아들이며 이 나라를 이끌어갈 내일의 기둥입니다. 저 윤지아는 제 심장이 솟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목숨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며 전장에서는 형제로서 어깨를 맞대고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윤지아는 핏대가 선 주먹을 번쩍 치켜들며 포효했다. 살아서도 100골, 죽어서도 100골. 뼈가루가 되어서라도 이 땅을 사수한다. 그 숭고한 구호에 걸맞은 무적의 군단을 저와 함께 완성해 보겠습니까? 악,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전우들이 내지른 피 끓는 함성이 철원의 차가운 대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억지로 짜낸 대답이 아닌 끓어오르는 전우애와 충성심이 빚어낸 영혼의 절규였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100골, 수천 명의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무기를 들어 올리며 우렁찬 경례를 보냈다. 윤지아 역시 칼날 같은 거수 경례로 화답했다. 꾹 참았던 뜨거운 이슬이 그녀의 뺨을 스치며 오후의 햇살 아래 보석처럼 빛났다. 취임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직후 윤지아가 첫 번째로 시차를 나간 곳은 바로 병영식당이었다. 오늘의 특식은 소고기 미역국과 매콤한 제육볶음. 과거 횡령으로 인해 기름 둥둥 뜬 맹물에 고기 부스러기만 굴러다니던 국통에는 이제 성인 주먹만한 질 좋은 소고기와 두툼한 돼지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다. 사단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저희랑 같이 드시지 말입니다. 병사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옆자리를 치우며 그녀를 환영했다. 윤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박이병, 그리고 과거 지옥의 야간 전술 행군을 함께 완주했던 이소대원들 틈에 자연스럽게 섞여 앉았다. 눈치 보지 말고 팍팍 퍼먹어라. 고기 모자라면 취사병한테 내 이름 대고 고기통 털어오라고 할 테니까. 사단장님부터 식기 전에 얼른 드십시오. 병사들은 호탕하게 웃어젖히며 꿀맛 같은 식사를 즐겼다. 장병들의 표정에는 화로처럼 싱싱한 생기가 넘쳐 흘렀다. 곰팡이 핀 건빵이나 쉰내 나는 쓰레기 밥을 눈물 삼키며 우겨 넣던 과거의 서글픈 그늘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윤지아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위에 제육볶음을 듬뿍 얹어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미슐랭 3스타 셰프의 코스 요리나 세상의 어떤 진수성찬과도 감히 비견될 수 없는 황홀한 맛이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되찾은 정예의 결실이자 내일을 향한 희망의 풍미였다. 든든하게 배를 채운 윤지아는 나홀로 부대 뒤편의 고지대 초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시야 끝에는 삼엄한 비무장지대 DMZ의 겹겹이 처진 철책선이 굽이치고 있었고 짙은 안개 너머로 적막한 북한 땅의 능선이 아른거렸다. 뺨을 베는 듯한 전방의 칼바람이 불어닥쳤으나 그녀는 추위 따위 느끼지 못했다. 등 뒤에는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불패의 전우들이 버티고 섰고 그녀의 흉통 깊은 곳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명감이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썩은 뿌리는 뽑아냈으니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윤지아는 매서운 눈빛으로 북녘의 지평선을 꿰뚫어보며 낮게 읊조렸다. 부패한 똥별들의 카르텔은 모조리 소탕했지만 여전히 국경선 밖에는 호시탐탐 이 나라를 노리는 실질적인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제 백골부대는 그 어떤 적폐도 그 어떤 외부의 적도 베어버릴 수 있는 최강의 검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고 새롭게 태어난 맹호부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속력을 자랑했다. 그때 전속 부관이 다가와 보고했다. 사단장님, 국방부 장관님, 호출이십니다. 다가오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격려차 부르신 듯합니다. 윤지아는 피식 웃으며 전투와 끈을 단단히 조염했다. 격려는 무슨 또 무리한 작전 지시나 안 하시면 다행이지.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에는 활기가 넘쳤다. 갑시다. 우리 대원들이 안전한 밤을 보내려면 지휘관인 내가 더 뛰어야지. 윤지아는 산을 내려가며 연병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서는 병사들이 편을 나누어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의 우렁찬 함성 소리가 골짜기를 채웠다. 저 뜨거운 생동감을 지키는 것, 저 평범하고도 벅찬 일상을 수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장군의 무게를 견디는 유일한 이유였다.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여성 소장 윤지아. 그녀는 전방의 별이 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진짜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거센 태풍이 휩쓸고 간 뒤 전방 부대의 밤은 소름 끼치도록 적막했다. 사단장 관사 거실에서 윤지아는 차가운 위스키가 담긴 잔을 만지작거리며 낡은 안락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군내 방산 비리를 척결한 그녀의 다큐멘터리가 떠들썩하게 방송되고 있었지만 그녀는 미련 없이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렸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방, 그녀는 천천히 젖은 상의를 벗어 던졌다. 전신 거울에 비친 그녀의 나시는 세간에서 떠드는 영웅의 매끄러운 이미지와는 딴판이었다. 어깨를 관통한 검붉은 총상 자국, 작전 중 폭발로 인해 옆구리에 남은 끔찍한 화상 흉터,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 시절부터 목숨을 걸고 얻어낸 수십 개의 상흔들이 그녀의 피부 위에 잔혹한 전쟁터를 재현하고 있었다. 제길, 또 수신에 기압이 낮아졌는지 꿰맨 상처 부위가 타는 듯이 아파왔다. 그녀는 구급 상자에서 강력한 진통제 2알을 꺼내 위스키와 함께 넘겼다. 언론은 그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전장의 여신이라 찬양했지만 그 이면에는 뼈를 깎는 고통과 지독한 고독을 홀로 감내하는 한 인간이 있을 뿐이었다. 협탁 위에는 금이 간 낡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초임 장교 시절. 장갑차 위에 걸터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윤지아와 그녀의 아버지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평생을 묵묵히 헌신하다 원사로 전역한 아버지는 임관하는 딸에게 낡은 나침반을 쥐어주며 당부했었다. 지아야, 장군의 별은 높은 곳에 있어서 빛나는 게 아니란다. 가장 어둡고 추운 곳에 있는 약자들의 길을 비춰줄 때 비로소 진짜 가치를 바라는 법이지. 윤지아는 사진 속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아버지, 저 진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 맞죠? 대답 없는 아버지를 향해 그녀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백룡호 군단장을 법정에 세우고 조직을 물갈이했지만 그녀의 양심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었다. 한 사람의 죄를 벌하고 그들의 군 생활을 산산조각 낸다는 건 설령 그것이 대의와 정의를 위한 칼날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끔찍한 형벌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정적을 깨고 보안 전화기에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다. 발신처는 국방부 장관실이었다. 통일 윤지아입니다. 윤 장군, 심야에 방해해서 미안하네. 부상당한 곳은 좀 어떤가? 윤지아는 권총을 손질하던 천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전투력 100% 유지 중입니다.
하하, 역시 윤 장군답군. 다름이 아니라 이번 숙청 작업이 끝나면 자네를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으로 올릴 계획이야. 이제 진흙탕에서 벗어나 펜타곤 같은 중앙에서 군을 지휘해야 하지 않겠나? 합참 작전기획부장. 그것은 곧 대장 진급을 의미하는 완벽한 출세가도였다. 그러나 윤지아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장관님, 파격적인 제안은 영광이오나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뭐라고? 사양? 다들 그 자리 못 가서 줄을 서는 판국에. 저는 서류의 결제 도장이나 찍는 책상 물림이 아닙니다. 야전의 피가 흐르는 지휘관입니다. 제 부하들이 혹한의 추위 속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이 최전방이 제 무덤입니다. 저는 끝까지 제 대원들과 짬밥을 나누어 먹으며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장관의 묵직한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다. 자네 같은 고집불통 야전 사령관이 버티고 있으니 적들이 벌벌 떠는 거겠지. 알겠네. 자네 뜻을 존중하지. 통화를 마친 윤지아는 탄창을 결합한 뒤 창밖을 응시했다. 먹구름 사이로 드러난 북극성 하나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창틀에 기댄 채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쏟아지는 찬사보다 화약 냄새가 밴 이 전방의 거친 바람이 그녀의 피를 더 끓어오르게 만들었다. 윤지아의 위상이 군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자 외부 세력들이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다가오는 총선 바람을 타고 여의도의 정치꾼들은 앞다투어 국민 영웅 윤지아를 모셔가기 위해 안달이나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부대 앞 허름한 냉면집에서 사복 차림으로 늦은 식사를 하던 윤지아의 테이블 앞으로 값비싼 정장을 빼입은 불청객 3명이 다가왔다. 윤지아 사단장님이시죠? 윤지아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무표정하게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범상치 않은 살기에 사내들은 흠칫 뒷걸음질을 쳤다. 용건만 짧게 하시죠. 누굽니까? 아, 저희는 새희망당 대표님 최측근 비서관들입니다. 대표님께서 사단장님과 긴급히 독대를 원하십니다. 이번 비례대표 1번은 물론이고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 자리까지 사단장님을 위해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식당 안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의 숟가락이 일제히 멈췄다. 여당의 비례 1번의 장관 후보라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을 거머쥘 황금아줄이었다. 그러나 윤지아는 콧방귀를 뀌며 차가운 냉면 육수를 들이켰다. 입맛 떨어지게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가시죠. 사단장님. 이건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그깟 군복 벗어 던지고 여의도로 오시면. 뚝. 윤지아가 손에 쥐고 있던 나무젓가락을 두 동강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보쇼. 분노를 억누른 그녀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에 시끌벅적하던 냉면집의 공기가 일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제 눈에는 당신들이 흔들어대는 그 알량한 국회의원 공천장보다 우리 애들 어깨에 달린 흙 묻은 작대기가 수백 배는 고귀합니다. 출세길 걷고 싶었으면 애초에 군화를 신지도 않았어. 윤지아는 지갑을 열어 10,000원짜리 몇 장을 쾅 소리가 나게 탁자에 내리쳤다. 내 밥맛 다 떨어졌으니 밥값은 내가 내지. 한 번만 더 내 부대 근처에서 기웃거리면 그땐 군사시설 무단 침입죄로 헌병대 지하 영창에 쳐넣을 테니 그리하십시오. 윤지아가 매서운 눈빛을 거두고 식당 문을 열고 나가자 숨죽이고 있던 주변 손님들 사이에서 환호성과 함께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국밥집 주인 할머니가 앞치마를 닦으며 허겁지겁 쫓아와 윤지아의 손에 빗바랜 부적 하나와 박하사탕 3알을 쥐어주었다. 장군님, 내 죽은 아들도 군인이었어. 높으신 양반들한테 그리 호통치는 거 보니 내 속이 다 뻥 뚫리네. 이거 우리 아들 주려던 건데 장군님 드셔. 윤지아는 할머니의 주름진 두 손을 굳게 맞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르신, 이 사탕은 제 평생 최고의 보약입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지프차로 걸어가며 윤지아는 박하사탕 하나를 입에 넣었다. 입안을 감도는 알싸한 향기가 그 어떤 권력의 유혹보다 달콤했다. 그녀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맹세했다. 정치는 썩은 자들에게나 어울리지. 내 수인은 오직 이 군복뿐이다.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위병소 넘어 그녀의 영혼이자 안식처인 백골 부대를 향하고 있었다. 부대 위병소 앞에는 춘풍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카페처럼 깔려 있었다. 그곳에선 지난 훈련 때 고비마다 함께했던 이병장의 저녁 신고식이 열리고 있었다. 윤지아는 손수 이병장의 전투복 이름표를 반듯하게 펴주었다. 행군 도중 물집 터진 발을 절뚝이던 어리바리한 신병이 어느새 듬직한 예비역 병장의 태를 내고 있었다. 이병장, 전역하고 나면 빵집 차린다고 했었나? 아, 그렇습니다. 제과제빵 명장이 되어서 제일 먼저 사단장님께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케이크를 바치겠습니다. 이병장이 우렁차게 대답하자 윤지아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 꼭 기다리마. 하지만 내 입맛이 예민한 거 잊지 마라. 군대 건빵보다 퍽퍽한 빵을 가져오면 빵집 유리를 다 깨버릴 테니까. 하하, 절대 그럴 일 없게 만들겠습니다. 유쾌한 농담에 도열해 있던 간부들과 용사들 모두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윤지아는 투박한 손으로 이병장의 넓은 어깨를 꽉 쥐었다. 사회로 나가면 여기보다 수백 배는 더 잔혹한 폭풍우가 몰아칠 거다. 군대보다 더 춥고 외로울 날도 많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가슴에 새겨. 너는 혹한의 눈보라 속에서도 전우를 업고 행군을 완주해낸 대한민국 최강 백골 부대의 전사다. 너를 꺾을 수 있는 시련은 세상에 없다. 사단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윤지아의 따뜻한 격려에 이병장의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윤지아를 바라보며 그의 군 생활 중 가장 완벽한 각도의 경례를 올렸다. 백골, 백골, 부디 건강해라. 내 자랑스러운 아들아. 윤지아의 답례를 끝으로 이병장은 정문을 나섰다. 위병소를 벗어나 멀어지는 청년의 듬직한 등허리를 보며 윤지아는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피를 나눈 자식을 험난한 세상 속으로 홀로 떠나보내는 어미의 심정이 이토록 아리고 또 뭉클한 것일까. 봄바람이 매섭게 불더니 흩날리던 벚꽃잎 하나가 윤지아의 어깨 위에 달린 투스타 계급장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낭만적인 흔적을 굳이 털어내지 않았다. 사단장님, 곧바로 신병 교육대 입소식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훈련병들이 꽤 많아 일정이 촉박합니다. 전속부관의 재촉에 윤지아는 깊은 감상에서 빠져나왔다. 하나의 별이 지면 새로운 별들이 다시 뜨는 곳. 끊임없이 이어지는 만남과 이별의 순환이야말로 그녀가 이 전선을 지키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래, 서두르자. 잔뜩 겁먹고 있을 풋내기들 기합 좀 바짝 넣어줘야지. 윤지아는 전투모를 푹 눌러쓰고 대기 중인 군용 지프차 조수석에 올라탔다. 열린 창문 너머로 펼쳐진 철원 평야는 유독 짙푸른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언젠가는 자신도 이 정든 군복을 반납할 날이 오리라. 하지만 그 운명의 날 전까지 자신은 가장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지키는 거대한 방벽이자 칠흑을 찢는 별빛으로 남을 것이다. 굉음을 내며 지프차가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켰다. 요동치는 차체의 진동에 맞춰 윤지아의 끓어오르는 심장도 세차게 고동쳤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윤지아. 그녀가 써내려간 불굴의 서사는 봄날 흩날리는 벚꽃의 비애와 무쇠 같은 백골의 투혼이 되어 이 땅의 역사 속에 영원토록 휘날릴 것이다.